그래서 저 가기 바로 전에 평가 자료를 했는데 그 100원이 그러니까 100달러어치 벨라루스 루블이 하루아침에 50달러가 돼버리고 우리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1998년에 IMF 프로그램이 시작하면서 IMF에서 처음 한 게 이자율을 올리고 그 다음에 환율에 개입을 하지 마라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소위 스페큘레이션이라고 그러죠. 그게 들어와가지고 1,900원까지도 이제 올라간 적이 있어요. 김영철 대표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 영어로 발표는 많이 해봤는데 33년, 그러니까 근무한 게 33년이고 한국을 떠난 거는 35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대학교 때 배웠던 경제 용어 뭐 이런 거를 쓸래도 이제는 자꾸 떠듬떠듬거리고 영어가 섞여 나오고 이래서 미리 좀 양해를 구합니다. 제가 김은구 대표님 워싱턴에 오셨을 때 한국의 이 NL이다, PD다, 주사파다 해서 이 소위 이제 사회주의 사상을 좋아한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실제로 공산주의 체제에서 살아본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다. 그래서 공산주의 아니면은 계획경제의 실상에 대해서 진짜 피부에 닿는 이해를 하고 있는가 그 질문을 드렸어요. 그래서 한번 와서 제가 마지막으로 근무한 벨라루스 백러시아인데 굉장히 아름답고 좋은 나라예요. 우리와 같이 백의의 민족이에요. 하얀 옷이 전통 드레스고 사람들도 굉장히 순수하고 좋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자기 본의가 아니게 상페테르스부르크에서 100년 전에 혁명이 나서 공산 체제로 들어가 버렸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 갇혀 있는 민족이 얼마나 변화를 원하는가 이거를 이제 3년 반 동안 체험을 하고 그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처한 문제들은 사실은 우리가 가공해 만들고 있는 존재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이 좌우로 나뉘었다고 생각돼서 한번 좀 생각을 다시 제대로 좀 해보자 하는 목적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파시즘에 대한 책을 봤는데 파시즘이 군중 사이로 들어가서 이제 소위 popularize 한다 그러죠. 그거의 첫 단계가 이슈를 계속 던져가지고 그 이슈에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들을 부류를 나눠 놓는 게 이제 첫 단계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이슈에 대해서 파시스트 공작가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반대쪽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제거를 하게 만드는 거, 또 사회에서 사회적인 매장을 시키는 과정이 이제 파시스트 독재
체제가 이제 이 쓰는 첫 단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갈려야 되는 문제가 뭔가?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2년 반 전에 나라가 굉장히 혼란한 전국으로 들어갔을 때, 그 전날 밤만 해도 저는 제 친구들 중에 좌파도 없었고 우파도 없었고 특히 극우, 극좌 이런 나눔이 없었는데 어떤 정치적인 그 공작 집단에 의해서 우리가 굉장히 짧은 시간에 이렇게 찢김을 당하고 세대 간 찢김 그리고 남녀 간 찢김, 페미니스트 무브먼트, 뭐 동성애 우리가 생각하고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이슈를 남이 던져 넣어가지고 우리를 갈라 놓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오늘 얘기를 함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원 상태로 돌아올 수 있을까? 그런 바람에서 이제 젊은 분들한테 공산 계획 경제가 이론적으로 뭐가 문제인가 설명을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이인호 교수님께서 다음 주 토요일 날 러시아 혁명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다고 하는데 제가 이인호 교수님이 소개해 주신 책을 읽고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이 100년 전에 레닌이 소수의 볼셰비크 혁명가를 중심으로 해서 5년 동안 공작해서 이제 사회를 점령해 나가는 그 과정을 굉장히 자세하게 써놓은 책을 봤거든요. 리처드 파이프스의 Concise History of Russian Revolution이라는 책인데 그거를 보면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굉장히 유사한 점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소수의 집단에 의해서 그러니까 볼셰비크는 3만 명이었거든요. 당원이. 그리고 그거보다 좀 더 큰 부류가 맨셰비크였고 맨셰비크보다 더 큰 집단이 Social Revolutionaries라는 사회혁명 당 뭐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3만 명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5년 동안 어떤 선동하고 공작을 해서 그 사회를 완전히 아예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으로 밀어넣는가 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 꼭 오셔가지고 이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은 생각이 새로워지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근무했던 백러시아라는 나라는 그런 100년 전에 사변에 의해서 공산화가 된 나라고 91년도에 소련이 해체되면서 독립은 했죠. 우크라이나하고 벨라루스, 백러시아하고 러시아 옐친 대통령 그 세 대통령이 숲속의 어느 별장에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고 우리 해체 선언하자. 그러니까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을 해체하는 선언을 하자. 그러면은 우리가 주체니까 나머지 공화국들도 독립을 선언할 거다. 해서 독립이 된 나라입니다. 백러시아가. 그러면 이제 이 소련 시대 때는 경제가 계획 경제였는데 바실리 레온티에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소련 경제학자인데 그 사람이 유명해진 이유가 소위 인풋 아웃풋 테이블이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만들어내려면 컴퓨터를 만들어내려면 부품이 어디선가 만들어지고 그게 이 윗선으로 이제 공장으로 쭉 움직여가면서 그 컴퓨터로 조립이 돼 가지고 나오는 그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컴퓨터를 생산을 했으면은 그게 어딘가에 보내져 가지고 또 다른 과정, 정부의 무슨 서비스에 기록을 만들기 위해서 쓴다든가 그런 과정으로 투입돼서 들어가고 나가고
그러니까 물자가 들어가고 나가고 하면서 그 총체적인 이제 경제 활동이 일어나는 거를 이제 그 인풋 아웃풋 테이블이라는 걸로 일일이 다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그 복잡한 계획을 그 컴퓨터가 없던 시기에 수학적으로 어떻게 하면 간단하게 그 해법을 찾을 수 있는가 해서 그 레온티아프라는 사람이 이 유명한 이제 그 계획 경제 속에서 그 경제학자가 됐죠. 그래서 그런 체제가 이제 갑자기 붕괴가 됐어요. 91년에. 그리고 제가 92년에 이제 붕괴가 됐으니까 그 흩어진 나라들한테 찾아가서 월드뱅크, IMF 그 멤버가 되려느냐. 그래서 이제 그 멤버십 미션이라는데 이제 세 나라에 갔는데 우리는 이제 모든 나라에 15개 국가에 다 보냈거든요. 팀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나라를 보면서 처음으로 저도 84년도에 졸업 논문이 소련 경제가 왜 붕괴되어야 하는가 하는 논문을 써서 냈는데 그거 모르고 한 얘기죠. 제가 뭐 예견력이 있어서 무슨 공부를 진짜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냥 그 하버드 교수들이 쓴 책 읽고 뭐 잡지 보고 그거 보다 보니까 전부 다 소련 경제가 붕괴할 거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써가지고 논문을 냈죠. 근데 상당히 오랫동안 리서치를 했는데 B- 학점을 줬어요. 그래서 교수님한테 찾아가지고 아니 내가 이거 1년 반 동안 그 공부해서 한 건데 왜 B- 학점을 주셨습니까? 그랬더니 너 영어로 썼잖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 영어로 썼기 때문에 국어를 안 썼기 때문에 그걸 깎았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은 소련이 망한다는 거에 대해서 뭐 동의를 안 하시는 건가요? 그렇게 이제 그 항변을 했는데 결국은 B- 받고 끝났습니다. 근데 그 양반이 아마 좌익 그 교수님이 아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소련 경제가 망하고 나서 여기 보시듯이 각 나라에서 부품을 만들어 가지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벨라루스에서는 냉장고를 만들고 뭐 우크라이나에서는 로켓을 만들고 뭐 어디서에는 비행기를 만들고 뭐 그런 식으로 다 나눠 가지고 했던 게 이 통상 관계가 전부 다 끊어지니까 갑자기 벨라루스 같은 나라는 인구가 그 당시에 한 700만 정도 됐는데 생산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냉장고를 생산하려도 냉장고 몸체는 만들 수 있는데 밑에 달린 뭐 컴프레서다 이런 거는 러시아에서 왔는데 이걸 어떻게 해? 그래서 이 사람들은 머리가 좋으니까 그럼 못 만드니까 그럼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러시아에서 왔던 거 전부 다 뜯어가지고 이건 이제 그 디자인을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했겠죠. 그렇게 해서 물건을 만들기 시작해가지고 제가 갈 때쯤에서 이제 그 가전제품을 벨라루스 거를 좀 사봐야겠다 해서 백화점에 갔더니 백화점에 진짜 없는 게 없어요. 에어컨부터 뭐 토스터, 마이크로웨이브 뭐 그래서 야 이거 뭐 인구가 얼마 안 되는 나라에서 뭐 이렇게 많이 만드나 해서 생각을 이제 물어보고 다녔더니 해체가 된 다음에 그 같은 그 소비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안 맞는 거를 이제 만들기 시작해서 경제가 이렇게 해체가 됐던 거를 자기네들이 다시 씨를 감아가지고 그 조그만 경제를 만들었는데 굉장히 그 산업적으로 그 고도의 발달된 그 당시의 기술들을 써가지고 이제 산업 구조를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다른 나라보다 이 살기가 좋고 소득이 높았기 때문에 우리 그 동포들,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뭐 이런 데 있던 동포들이 제일 가고 싶어 하는 나라가 벨라루스였어요. 그래서 지금도 한 1,500명
정도 살고 있는데 모든 그 나머지 나라 그 국민들이 이제 벨라루스로 옮기면은 조금 잘 살 수 있겠다 해서 자꾸 오려고 그랬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조그만 나라에서 이 수입선이 전부 다 끊어졌는데, 그리고 서방하고는 무역을 안 했는데, 그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그 시장에다 이제 내놔야 되니까, 거기는 거의 그 당시에는 모든 기업이 국영기업체였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번에 그러면은 냉장고 100대만 만들어 봐. 시험적으로 만들어 봐. 그러고 내년에는 200대, 그 다음에는 500대 해서 이제 자체적으로 플래닝을 다시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획 경제라는 게 이 공무원이 앉아가지고 사람들이 이 정도 있으니까 그 동네 사람들은 이번에 냉장고 갈아주고, 다음 동네에 있는 사람들은 난로 바꿔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계획을 짜서 하다를 하면은 그거를 생산을 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가격이 없어요. 물론 이 소련 그 공산 체제가 굉장히 강했던 때도 시장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가격은 대충 정해지고 그 통제가 되지만 사람들이 돈을 주고 물건을 사고 받고 팔고 이런 그 시장은 있었는데, 가격이 그 통제가 되면은 시장이 제대로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 뛰어넘을게요. 그랬다 다시 올게요. 이렇게 굉장히 큰 트랙터, 이게 이제 벨라루스에서 만든 건데, 이게 이만한 크기의 트랙터를 만드는 회사가 존 디어라고 미국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 트랙터 이만한 거는 값이 50만 불이에요. 근데 여기는 25만 불이에요. 그러니까 경쟁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팔리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은 92년, 3년 이때 디자인이 지금까지 이어져 가지고 2014년, 15년에도 똑같은 모델을 만들었고, 그러니까 이 혁신, 발명, 개선이라는 이 변화가 이제 잘 일어나지 않았죠. 근데 민간 기업에 가면은 이렇게 그 당시에 물리학자도 많았고, 이 소련에서 로켓을 쏴가지고 소유즈다 뭐 이런 거를 올리면은, 벨라루스는 전자 분야를 담당해가지고 굉장히 물리학자들이, 유명한 물리학자들도 많이 나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핵 개발 관계로 일했던 사람이 나도 먹고 살아야겠다 해서 시장으로 나가가지고 그 기술을 가지고 엑스레이를 만들어야겠다 해서 엑스레이 기계를 이제 만들기 시작하고, 이제 10년, 20년이 지나서 이제는 이 세관에서 통관할 때 트럭이 멈추지 않고 그냥 지나가면은 그 안에 사람이 숨어 있는지 뭐 마약이 들어 있는지 그거를 갖다가 이 스캐닝을 하는데, 서방 국가에서는 그거를 이제 이 radiological analysis를 안 하고 뭐 photographic analysis를 했대요. 그러니까 뭐 차이로 색깔을 본다든지 뭐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게 스크린에 나와서 이거 마약이다, 이거 뭐다 해서 대충 이제 짐작이 돼가지고 의심이 가면은 이제 트럭 열어보고 이제 서치를 하는데, 이거는
여기 있는 거는 무슨 입자가 제일 많다. 그러니까 뭐 라돈이다, 이 우라늄이다, 뭐 다른 이제 화학 물질까지도 분석표에 쫙 나오는 그런 테크놀로지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민간 분야에서 사람들을 가만히 놔두면은 굉장히 우수한 민족이 이런 상품을 개발해내서 이제 세계 시장에 팔아요. 중국에도 나와 있고 이제 각국의 국경선에 이 세관 통관을 해야 되는 데는 이런 장비들이 많이 나가 있다 그래요. 이게 100만 불짜리예요, 하나에. 근데 벨라루스에 있는 대부분의 국영 기업체는 1년에 아무리 열심히 400명 놓고 뭐 과자를 만들어서 수출을 하고 뭐 그래도 한 40만 불 정도 수익이 나는 그런 구조거든요. 제가 가가지고 가만히 앉아서 이제 이 재정 정책, 그다음에 성장 정책, 금융 정책 뭐 이런 게 그냥 눈에 보이는 게 뭐가 잘못되어 있는가 해서 그냥 적었어요. 그러고 1년, 2년, 3년 지나가면서 우리하고 이제 정부하고 얘기를 해서 문제를 해결한 거를 이제 초록색으로 이렇게 써놨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나라의 경제 정책이 조금 나아지기는 했는데 문제는 여기에요. State-owned enterprise. 국영 기업체로서 생산 기계 같은 거 생산하는 공장들은 서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뭐를 바꾸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앙에 정부가 있고 스테이트라는 게 있고 그 밑에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은행들이 있고 그러니까 큰 박스가 이제 국영 은행들인데 그리고 이제 조그만 것들은 이제 러시아에서 주로 들어오는 개인 소유 은행들이죠. 민간 은행들이고 그리고 이제 기업체들의 대부분은 국영 기업체고 이제 민간 기업체들이 이제 생겨나서 점점 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가게들, 우리 가정들, 소비자들이 아주 균등한 분배를 통해서 비슷한 재정 여력을 가지고 비슷한 수준으로 소비를 하고 사는 게 이제 공산 사회죠. 그리고 아까 국영 기업체들은 서로 물건을 만들어서 자기 윗단계에 있는 대로 물건을 넘기고 그래서 이제 위로 넘기다 보면은 맨 위에 있는 조립 공장에서 그거를 이제 다 맞춰가지고 뭐 트럭도 만들고 뭐 트랙터도 만들고 에어컨도 만들고 뭐 이런 거죠. 근데 매년 이 공장에서 위 공장으로 올릴 때 수량하고 가격이 정부가 정해준 대로 실행이 돼야지 그걸 갖다가 가격이 안 맞는다고 해서 옆으로 빼돌려 가지고 외국으로 판다 아니면 민간 기업에다 판다 그러면은 공장장이 실제로 쇠고랑을 차고 2년 동안 복역을 합니다. 그게 통제된 사회 문제죠. 근데 이제 이런 구조가 외국에도 있는데, 그러니까 자동차 공장이, 트럭 공장이 벨라루스에 있으면은 스웨덴에는 볼보가 있고, 우리는 뭐 현대 트럭 뭐 이런 게 있고, 아시아 자동차가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밸류 체인이라는 게 있는데, 그러면은 외국에 있는 기업들은 이게 같이 이렇게 연관이 안 돼 있는 기업이 많거든요. 부품 회사 따로 있고, 뭐 만도 기계인가 현대차에다 납품을 하고, 현대차는 또 어디 라디오 만드는 회사에서 그거 사와가지고 그냥 마치고, 그래서 이 가격이 전부 다 다른데 한 3만 개 자동차 부품이 3만 개 들어간다 하면은 그 가격을
매달 니고시에이트를 하고 다른 시장에 가서 또 다른 대체 물품을 살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 변화가 되니까 가격을 이제 조정을 하고 경쟁력을 키울 수가 있는데 계획 경제는 가격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코스트 리덕션이라는 것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얘기했던 거는 이 수직으로 돼 있는 그 공장 간에 아니면 그 기업 간에 관계를 갖다가 수평으로 갈 수 있게끔 그러니까 잉여 생산물을 다른 데다 팔 수 있겠다는 그런 이 사상적인 그 반동적인 그 사고를 하면은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거든요. 그게 소위 그 골바초프가 했던 페레스트로이카라는 그 농업 정책이었는데 자기 똑같은 땅에서 맨날 감자만 심던 거를 감자도 심고 당근도 심고 사과나무도 하나 옆에다 놓고 그렇게 해서 그 자기가 그 서렌더 해야 되지 않는 그 잉여 물품은 시장에다 내다가 팔게 했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조금이라도 더 많이 생산해야 되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한번 흙도 뒤집어 놓고 비료도 뿌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생산량이 늘어나는데 그걸 못하게 하니까 이제 그 혁신이 일어나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92년도에 만들었던 냉장고가 거의 바뀌지 않은 채로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이거 뭐가 잘못됐는데? 그래서 가격을 통제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 경제 원론에 있는 그 수요와 공급의 그 그래프인데요. 시장 가격이 P5라고 그러면은 정부가 인위적으로 물건을 싸게 공급을 하기 위해서 빵값 아니면은 유모차 가격 그런 거를 그 애들 많이 낳는 정책을 장려하기 위해서 유모차 값을 내려야 된다 해서 지금 생산하고 있는 거 그 가격에서 한 30% 내려라 하면은 이제 PC라는 게 나오죠. 프라이스 시링으로 이제 C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유모차를 더 많이 사겠죠. 그래서 그 수요가 늘어나고 그런데 공급은 그 가격에서는 공급은 오히려 줄어들어야 되니까 수요하고 공급하고 차이가 나가지고 시장에서는 이제 가격이 자연히 다시 올라가겠죠. 근데 계획경제에서는 가격을 못 올리게 하죠. 그럼 가격이 안 올라가면은 정부에서 이제 공장장을 들여다가 이제 너 더 생산할래 안 할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모자랍니다. 원료가 모자랍니다. 우리 공장 스페이스가 모자랍니다. 땅이 모자라고 노동자가 모자랍니다. 하면은 정부가 그래 그러면 여기서 뛰어가지고 가져가 해서 토지 그 공장 지대도 더 넓혀주고 벌써 30분이 됐네요. 어떡하지? 그렇게 해서 이제 생산을 하기는 하는데 억지로 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더 생산을 한다고 해서 더 큰 이득이 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정해진 임금을 갖고 정해진 시간에 공장에 나가서 일을 하면은 되는 건데 그렇게 해서 하다 보면은 이제 예산이 결국에는 이제 모자라죠. 그러니까 끌어올 공장 그 스페이스도 없는 거고 노동자도 없어지는 거고 그다음에 원료를 살 수 있는 그 돈도 없어지는 거고 그게 이제 없어지기 시작하면은 지금 하던 거를 품질을 갖다가 낮추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가격 그 프라이스 시링을 하면은 이 상품의 질이 떨어져 버리거든요. 그런데 공급 곡선은 정부에서 밀어가지고
이렇게 내려와 있죠. 그러니까 이미 그렇게 되면은 이제 고정 그 생산 비용이 자체가 이제 그만큼 올라가는 거고, 한번 올라가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줄이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노동자는 옮겨왔는데 그 다음에 어디로 보낼 거야? 저쪽에서 보낸 공장에서는 난 다시 안 받아 그러는데,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생산량이 줄더라도 데리고 있어야 되는 거고, 공장 가동률이 떨어져도 공장은 계속 돌아가야 되는 거고, 기계는 계속 써야 되는 거고. 그 결과 제가 도착했을 당시에는 그 공장 재고율, 그러니까 매달 생산하는 거에 얼마 정도가 재고냐, 그러니까 재고 쌓여 있는 게 매월 생산량의 한 70%, 80%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왜 생산을 계속 하고 있느냐? 저는 공장 견학을 많이 다녔거든요. 그런데 계속 돌리고 있어요. 왜 생산을 하는 거냐? 팔지도 못할 거를. 그래가지고 어느 학회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거를 이제 그 비디오를 찍고 뭐 이러니까 대통령이 보고 그 다음 주에 내가 그거 언제 생산하라고 그랬어? 너들 팔 수 있는 거 생산하라고 그랬지 팔지도 못하는 거 생산하라고 그랬어? 그래가지고 이제는 파는 거에 역점을 둬서 이거 나가서 다 팔아. 해외에 나가서 외무부도 그렇고 대사관도 그렇고 전부 다 이 트랙터 팔고 뭐 팔고 그 트랙터가 이겁니다. 이 구글 지도에서 보면은 공장이 이렇게 큰데 공터에는 트랙터가 쌓여 있어요. 이게 재고이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거를 갖다가 드론을 띄워가지고 이 매달 한번 본대요. 그러니까 경제부에서, 그러니까 옛날 우리 그 경제기획원 같은 데서 드론을 띄워가지고 이걸 본대. 그러고 아니 재고가 줄지 않는데 어떻게 된 거냐 해서 이제 따지기 시작한다 그래요. 그게 문제예요. 가격이 정해지고 그 다음에 수량이 정해지고 거기에서 자기 공장장이 변동시킬 여력이 없으면은 잉여 생산물이 이제 쌓이고, 그거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게 몇십만 대 되지 않을까요? 한 만 대 되지 않을까요? 모르겠어요. 그 돈이 얼마일까요? 트랙터 한 대, 아까 그 제일 큰 거는 25만 불이라고 그랬는데 4대만 있으면 100만 불 아니에요? 40대 있으면 그렇게 해서 어마어마한 돈이 이 주차장에 그냥 파킹이 돼 있는 건데, 그러면은 돈이 없기 때문에 무슨 여력으로 마케팅을 하고 무슨 여력으로 새로운 기술을 사와서 트랙터 디자인을 바꾸고 더 빨리 가게 하고 더 내구성이 좋게 하고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계획 경제를 탈피하고 싶어 하는 이 사람들이 굉장히 원하는데 어떻게 할 줄을 모르거든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우리하고 도대체 무슨 관계냐? 우리는 잉여 노동력이 있죠. 그러니까 민노총에서 길거리에 나와서 데모하는 사람들은 다 잉여 노동력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공장은 돌아가고 있는데 이 사람 필요 없으니까 거기 나가서 데모를 해도 저걸 생산에 차질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장 가동률이 계속 떨어져 가지고 뭐 저 창원에는 뭐 60%다 50%다 뭐 이러는데, 그러면 그 생산 그 지기에 있었던 사람들 뭐 하고 삽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제대로 잡을 찾아서 옮겨가게 하려면은 가격을 통제하면 안 되는데, 이 정부는 가격부터 통제를 해놓고 최저임금 올려놓고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이 일자리가 줄어드는 상태에서 알아서 좋은 직장 찾아가라, 동남아 가라,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이미 다른 나라들이 모두 해보고 이거는 안 되니까 우리 제발 이거 고치고 싶은데 좀 도와주셔 해서 제가 거기서 일을 한 거죠.
또 한 가지. 이건 벨라루스 그래프인데 우리 그래프도 아마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3년 동안 2012년부터 이제 제가 2014년에 도착했는데 생산성은 늘지를 않았는데 임금은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이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발을 또 해요. 그러니까 스포츠 컷이라고 하죠. 그 이발소에 나중에 이제 더북해서 가면은 이게 싹 밀어버리고 그런 이제 스포츠 컷이라는 게 있어요. 임금이 그 노미널이 뭐죠? 명목상 임금, 명목 임금은 막 올라가요. 그리고 환율은 고정 환율이니까 달러로 환산해 보면은 이거 200달러 됐던 게 300달러가 되고 이제 500달러가 되고 그랬는데 이 전반적으로 다 더해 놓으면은 경제가 운영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 밸런스가 안 맞으니까 그 화폐가 평가절하가 돼요. 그래서 저 가기 바로 전에 평가절하를 했는데 그 100원이 그러니까 100달러어치 벨라루스 루블이 하루아침에 50달러가 돼버리고 우리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1998년에 IMF 프로그램이 시작하면서 IMF에서 처음 한 게 이자율을 올리고 그다음에 환율에 개입을 하지 마라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소위 뭐 스페큘레이션이라고 그러죠. 그게 들어와 가지고 1,900원까지도 이제 올라간 적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의 그 소득이 그러니까 기업이 갖고 있던 그 일정한 캐시플로우가 갑자기 그 반값이 돼 버리니까 공장을 운영할 수가 없고 재료를 살 수가 없고 그러니까 양복 만들어 놨던 거 재고 쌓이는 거를 길거리에 들고 나와서 10만 원에 2벌 뭐 이렇게 팔고 뭐 그랬죠. 저도 이제 몇 벌 샀는데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은 벌써 우리는 반대쪽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임금을 올리기보다는 생산성에 맞춰가지고 임금을 내려서 조정을 해서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지 않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거꾸로 하고 있죠.